네, 감사합니다. 김영 교수님. 그럼 결국에는 여기 현재 이 방에서는 김영 교수님 제일 막내신가요? 저 이승민 교수님 안 계세요, 여기? 네, 안 계세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막내가 술 먹고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좀 민망했습니다. 아, 예. 네, 아이, 말씀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리는 게 무슨 그 메타버스 지금 현 진단 뭐 이런 주제인 거죠? 네, 진단과 예. 대안, 향후 이제 네. 향후 이제 대안들이죠. 뭐, 다들 뭐, 저기, 뭐야, 같은 의견이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메타버스가 굉장히 어렵고, 최근에 이제 그 회자가 됐던 그 사진 한 장이 있잖아요. 그 AI가 이제 갓 태어난 AI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하고 신나게 수영하고 있고, 음, 메타버스는 꼴깍꼴깍하고 이제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고, 그 다음에 NFT는 이미 유골이 돼가지고 가라앉아 있는 그 사진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으면 지금 상황을 그대로 잘 나타내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나 뭐 다른 이제 그 관련해서 기업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회사명을 바꿔야 된다, 뭐 프로젝트 명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분위기로만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엊그저께도 어떤 회사가 그 부서 메타버스라는 그 부서 자체를 갖다가 통째로 없애는 바람에 굉장히 손실이 컸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수치나 분위기나 모든 게 다 안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이제 아까 뭐 그 조금씩 이렇게 얘기는 나왔지만은 저희가 좀 저희 나라만의 좀 특성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같은 용어에 좀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아까 우은택 교수님 말씀하셨던 본질에 대한 부분들, 속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묻지마 이제 투자나 아니면 묻지마 그 수행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가운데 뭐 굉장히 많이 노력은 하셨죠. 몇 년간 지금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개발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그 성장은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지금 같은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메타버스나 NFT도 마찬가지고 NFT가 지금 뭐 싹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상 여전히 NFT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NFT 시장에서 뭐 완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NFT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 메타버스도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캐즘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겠지만 메타버스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리가 되고 있다. 대부분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한번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라고 또 이해를 많이 하시는 거고, 오히려 이전에 회의론적으로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이 지금은 오히려, 이건 뭐 하나의 과정이고, 요게 좀 지나면 메타버스가 그래도 이제 좀 정리된 상태에서 발전해 나가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 정책도 정책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절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말 이 사명을 바꿔야 되냐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명을 바꿔야 되냐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어려움에 이제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 입장에서의 대안과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최대한 메타버스에서 좀 필요한 것들만 좀 남겨놓고, 기존에 해왔던 거에 메타버스를 좀 활용하는 쪽으로 좀 방향성들을 많이 좀 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버릴 수는 없고 하니까, 그렇게 가시는 쪽에 조금 무게를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AI로 이제 전환을 많이 하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대체한 AI가 아니라, 어쨌든 지능형 메타버스에 대한 고민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기업들이 얘기하는 게 이전에 어떤 그 본인들이 활용했던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원래 했었던 어떤 2D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나 SNS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좀 필요에 따라서는 3D 환경,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런 쪽에 조금 더 그 주안점을 두고 지금 준비하시고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이 메타버스가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이전에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2003년에 개봉됐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아, 예, 한동숙 교수님, 존경합니다. 예. 그, 한 가지 뭘또 정말 좋아해요. 예. 이 멜로의 이제 진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영화거든요. 일본 영화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열정과 그 냉정 사이에서 이렇게 달궈져가지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견고해진다.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굉장히 메타버스를 사랑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좀 냉정한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하지만 이제 여전히 그 메타버스 쪽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런 어떤 분들 계속해서 저희가 돌아봐야 되는 어떠한 그 정책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김영 교수님 역시 그렇게 좀 젊으신 그 젊은 학자답게 날카로운 그리고 아주 이 열정과 냉정이라는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한동숙 교수님이 그 영화를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위기네요. 가끔 그 불쾌하긴 합니다. 예, 이런 상황이. 그럼 다시 이제 다시 또 이게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황 교수님 그 뭐냐 현재 그 아예 한 바퀴 또 빨리 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또, 그러면 또 뭘 물어보려고. 현 상황에서 이제 각각의 분야들이 다 다르신데 다른 분야를 좀 다 전공하고 연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그런 관점이죠. 자신의 어떤 퍼스펙티브에서 인사이트에서 메타버스 현재 그러면 어쨌든 캐즘 상태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어떤 뭐 기술도 좋고 어떤 산업적 장르도 좋고 어떤 파트에서 현재 그러니까 이 좀 기반을 다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한 교수님부터. 되게 어려운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그 콘텐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메타버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에 대한 관심들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안 이제 그 뭐 CT R&D 할 때는 음향 쪽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우리가 사실은 가상 공간이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비주얼한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소리거든요, 소리. 그래서 이 오디오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가상 공간 내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R&D들을 수행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소리 시장이라는 부분이 되게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그 세계에 있는 몇 개의 기업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타버스의 어떤 그 요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소리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키워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뭐 지금 사실 봤을 때 그 비주얼하는 측면들은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의 실사와 가까운 측면을 구현을 해나가고 있지만 소리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그게 이렇게 잘 따라가지 않는 측면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로컬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어떤 소리의 측면도 존재하고 글로벌하게 볼 것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로컬에서 채취하면서 그걸 갖다 가공해야 될 이런 측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주라 전라북도라는 기반을 생각하면서 이 오디오의 측면, 소리의 측면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연구했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어갈 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이제 김정수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 환경들을 제공하는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초보적인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 시장.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의식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고 킬러 콘텐츠로서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뭐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가장 크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시제품들이 나와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주라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얼마나 잘 메타버스에서 잘 구현해내는가가 핵심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주택이라든지 실내 건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집을 모델링하고 디자인할 때 미리 보여주는 이런 측면들은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주의에 대한 측면들은 많이 돼 있고 요새 이제 또 많이 들어보면 이 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의복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의 그 사용자 맞춤형으로 자기가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디자인된 걸 실제로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복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되게 메타버스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실제 생산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건 벌써 이제 많은 부분에 선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지금 빠져 있는 게 이제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로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오감 중에서 이 뭐 이제 그 맛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진 않았지만 아까 이제 소리하고 연결시키면 어떤 비주얼한 측면과 그러니까 오디오란 두 가지 측면을 잘 결합시키면 일정 정도는 우리가 맛이라는 부분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메타버스의 시장도 상당히 이제 의미 있고 되게 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킬러 콘텐츠를 만들고 이 킬러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유저들을 확보한다는 측면을 보면 결국 우리 생활에 기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도 존재하지만 생활이라는 부분을 기반해서 생활과 밀접한 그런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가 핵심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소리나 음식 쪽에 대한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명수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질문이 어려운 질문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까 한두 마디 한 걸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또 얘기를. 전문가께서 또 왜 이러십니까? 이 산관학을 두루 섭렵하신. 그 지금 두 번째 뭘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킬러가 가능성이 뭐가 있는, 있을 수가 있을 거냐, 뭐 이 얘기신가요? 어떤 돌파구,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 있는 분야가 어딜까?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계속 저기 뭐 그동안 그 우리 분과 했던 것도 제가 그 제조 국방분과에 뭐 저 공공분과에 아니면 저 생태계 분과 이렇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접해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캐즘이라는 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저 킹핀을 먼저 쓰러뜨려야지 나머지 것들을 쓰러뜨릴 수 있느냐 요런 볼링 앨리 전략이라는 게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처음이 뭐냐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예를 들면 이제 드론 산업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드론 산업이 이게 드론 산업이 실제로 이게 성장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그 숨은 공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국방 드론이잖아요, 국방.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취미용으로 쓰는 드론은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수준이지만 국방 드론은 몇 억짜리까지의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그게 효율성보다는 어떤 장비나 기술의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펙티브니스를 따지는 거잖아요. 이피션시보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사실은 지금이 그런 시점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킹핀이라는 게 넘어뜨려서 뒤에 것들을 막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거 자체가 정말 효율적인 가성비가 있는 뭐 이런 단계가 아니라 정말 메타버스를 통해서 임팩트가 있는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뭐냐. 그게 결국은 국방 분야 같은데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워게임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라는 이게 뭐 원래 있었던 시뮬레이션과 메타버스를 그럼 우리가 혼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점차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사실 워게임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영역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유시지를 증명해주는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투자를 많이 할 용의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펙티브 하기만 하다면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분야가 또 다른 분야가 결국 또 메디컬 분야일 수가 있잖아요. 메디컬 분야. 혹은 공공에 있는 거대한 어떤 정보들을, 혹은, 좀, 포캐스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돌리는 분야. 이게 요즘 이제 기후위기 이슈들이 많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응 기술 같은 것들 이제 많이 얘기를 할 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트윈이 메타버스에 우리가 소프트한 부분을 보는 그런 어떤 제페토 같은 플랫폼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기술 분야이고 유스이지이긴 하지만 거기를 통해서 기술도 개발이 되고 투자도 일어나고 거기를 통해서 어떤 사용 유세지도 입증이 된다고 하면 요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정의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은택 교수님 조금 다른 측면에 좀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이 패러다임이 걸려 있는 이 캐즘을 넘어서기 위한 그런 어떤 효과적인 그런 어떤 분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은택 교수님. 앞에서 뭐 다들 말씀하셔서 뭐 더 보태기 애매한데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라서 이제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 사실 그게 이제 메타버스가 쓰여질 수 있는 영역인데 이제 결국은 메타버스가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을 모아야지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모으려면 이제 그 경험이 재미있거나 의미 있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공간의 한계도 넘어설 수 있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된다. 뭐 근데 그런 게 앞에서 다 말씀하셨던 것들인데 최근에는 그걸 또 요즘 정리해가지고 또 다이스 영역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디피컬트한 그 디피컬트의 D가 있고 또 임파서블한 거, 불가능한 거에 I, 그다음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것,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거, 그리고 이제 E는 very expensive한 거, 비싸서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험을 줄 수 있다면 다이스 영역이 메타버스가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습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역에 관련되는 거고 영역에 상관없이 이제 이게 캐점을 넘어서려면 저는 사람들한테 역할들을 줄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국내의 실패 사례는 많은 실패 사례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고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만든 거는 그게 아주 무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로블록스나 폴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 저작 도구가 거기에 연동되어 있어서 지금 초등학생 또는 뭐 유치원생들도 유튜브 몇 번 보면 거기에 게임도 만들 수 있고 뭐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가상 공간만 열심히 만들었지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상 공간 만든 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걸 만드는 거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 만들었는데 그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으려면